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위에 주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도 명절이나 기제사 때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습관처럼 차례상에 꼭 올려야 하는 음식을 빠짐없이 준비하고요. 또 홍동백서, 조유리시 같은 예법에 맞춰서 차려야 된다는 부담이 커서일 텐데요. 지난해였죠. 차례상에 굳이 전을 올릴 필요가 없다면서 차례상 간소화를 권장했던 성균관에서는 올해도 설을 앞두고 차례상 차림에는 특별한 예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국 차례상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올리느냐 보다 가족들이 부담 없이 함께 준비하고 정성껏 차리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자는 건데요. 집집마다 당장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지역이나 가정마다 전통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요. 그래도 명절 때마다 하나 둘씩 간소하게 바꿔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곧 모두가 즐겁고 부담 없는 명절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1월 1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을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여기서 최근 해양수산 분야 연간 전망을 발표하는 2023 해양수산 전망대를 열었는데요. 수산부문 관련해서 어떤 전망들이 나왔습니까? 원래는 전년 대비 어업 생산 총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산물 생산량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7년을 기준으로 어촌의 청년 비율과 그리고 어가 인구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에 어가의 고령화율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됐고요.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면은 오는 2045년, 네. 2045년이 되면은 어촌 소멸 고위험 지역이 전체 어촌의 87%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제시가 됐습니다. 수산물 생산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이 수산물 판매 가격이 떨어질 거란 전망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생산자 가격이라는 게 일정 기간 중에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산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어민들이 수산물을 판매하는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된 겁니다.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기에 이런 전망이 나온 건가요? 올해 어업 총생산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379만 톤 정도로 전망이 됐는데요. 연근해 어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92만 톤 정도, 그리고 원양어업이 2.4% 증가한 43만 톤, 마지막으로 해면 양식업이 4% 증가한 239만 톤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산물 생산자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이다, 이런 건데요. 특히 이제 KMI에서는 지난해 수산물 생산자 가격이 연근해업의 생산량 감소, 그리고 또 넙치나 굴 등의 주요 양식 어류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4.3% 상승한 반면에 올해는 생산량이 늘면서 생산자 가격이 2%가량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어가 소득은 전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전망된 어가소득은 어업소득이 1,744만 원, 그리고 어업 외소득이 3,406만 원 등으로 해서 5,15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이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비교하면 3.9%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전망은 전년에 비해서 면세유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건데요. 다만 공공요금과 금리 인상 등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진 않다는 게 KMI의 설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전년에 비해 더 높게 잡고 있는데 수출액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수산식품 수출액 최고 기록을 달성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출 목표를 전년보다
3억 4천만 달러 가량 더 많은 35억 달러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KMI 전망에서 올해 수출액 전망치가 29억 3천만 달러로 전년에 31억 6천만 달러 대비해서 7.3% 정도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목표치와 전망치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산식품의 수출 업계 이야기를 들어봐도 대체적으로 전년보다는 올해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만 KMI에서는 정부가 수출 확대 전략으로 지금 추진기로 하고 있는 수산식품 수출 원팀 그리고 또 블루푸드 수출 기업 육성 정책과 같은 것들이 효과가 좀 조기에 시행이 되면 수출액 전망치는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45년이면 어촌 소멸 고위험 지역 비율 87%나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가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율의 급격한 상승인데요. KMI에서는 이번 전망을 통해서 5년 2027년이면 어가 인구 수는 73,762명으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93,798명 네. 정도 2021년 기준으로 해서 93,798명 대비해서 18,976명이 그러니까 20% 넘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이 같은 기간에 어촌 청년 비율은 15.8%로 2021년 18%에 비해서 2.2% 하락할 것으로 그리고 또 고령화율은 47.5%로 2021년 대비 7%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가 인구는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소멸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귀허귀촌 인구도 크게 늘지 않을 거란 전망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순유입 인구를 기준으로 어촌 지역으로의 기허귀촌 인구를 보면요. 2027년에 7,108명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이게 2021년에 6,744명에 비해서 364명 정도 더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촌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도 매년 4.5%씩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이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2021년 기준 70.4%이던 어촌 소멸 고위험 지역의 비율이 2045년이 되면은 87%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 겁니다. 네. 특히 섬 어촌 지역하고 연안 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삶의 만족도도 도시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비해서 크게 낮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 보건, 복지, 문화 그리고 여가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또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소멸 위험도는 낮추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생산량 조절 차원에서 이 쌀가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 체계 하나로 가루쌀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 공모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쌀 생산 과잉을 해소하고 수입 밀가루의 이제 수요를 대체하겠다면서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대책이 나온 건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가루쌀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기로 한 겁니다. 네, 어떤 업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가루쌀로 만든 면류나 빵류 그리고 과자류 등 15개 제품군의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네. 업체별로 최대 2개 제품군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업 대상자로 지정된 식품업체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과 그리고 또 상품 개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시제품 생산에서 소비자 평가, 홍보에 드는 비용까지 한 개 제품당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사업 대상자의 모집은 어제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아니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업체가 제출한 제품 개발 신청서하고 사업 계획서 등을 토대로 이제 개발 목표를 검토하고요. 또 그리고 밀가루 대체 효과, 상품화 가능성, 업체의 연구 수행 능력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 자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루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밀가루 제품 일부를 가루쌀로 대체 혼합해서 제품을 생산하기를 희망하는 쌀 가공업체 그리고 또 밀가루 가공업체가 대상이고요. 2021년 또는 2022년에 쌀가루나 밀가루의 사용 실적이 연평균 100톤 이상인 업체가 대상입니다. 지원 예산은 업체별 예산 사용 계획에 따라서 최소 1억 원부터 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액은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2억 원 이내입니다. 그 해양수산부에서도 올해 근해어선 감척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도 2023년도 근해어선 감척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요.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은 이 기간 중에서 관할 시도 또는 시군 구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 어선 감척 사업은 어업인이 직접 신청하는 자율감척이 있고요. 또 정부가 직권으로 감척 명령을 내리는 직권 감척을 나뉘는데요. 우선 자율감척을 받고 나서 그 실적에 따라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직권감척에 나서게 됩니다. 네, 올해 근해어선 감척 대상은 어떤 업종들로 선정이 됐습니까? 원래는 한일어업업종 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 업종하고요. 어획 강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그리고 또 오징어 총호용 어획량 직권 지정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으로 이렇게 해서 8개 업종이 감척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대형 선망 2개 선당, 그리고 근해 체납기 3척, 근해 연석 9척, 그리고 대형 트롤 2척, 쌍끌이 대형 저인망 1척, 동해구 중형 트롤 1척, 그리고 근해 통발 8척, 근해 자망 3척 등이 감척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업종에서 어업을 하더라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세부적인 조건들이 또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들 업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해당 업종 어선 그러니까 어업 허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 실적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조업 실적 기준이라는 게 1년 이내에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90일 이상 조업을 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감척 신청이 가능하고요. 설령이라고 해서 배 나이가 35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했어도 조업 실적 기준을 충족시키면 감척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하는 폐업 지원금이 일단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어선과 어구의 잔존 가액 그리고 또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을 감척 지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감척으로 인해 실직한 어선원에게 지급되는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은 선원의 통상임금 고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6개월분이 지원이 되는데요. 또 올해부터는 감척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무를 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해서 이 사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추락한 네팔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 추정 2분의 시신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 항공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중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군 소속의 40대 유모 상사 그리고 그의 10대 아들인데요. 아버지의 휴가를 맞아 여행을 떠났다가 사고기에 탄 것으로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시신은 이 사고가 난 포카라의 병원에 안치돼 있는데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곧 수도 카트만두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직전 영상이 SNS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비행기가 흔들리는 모습에 이어 큰 소리가 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네팔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데다가 기상 상황이 자주 바뀌어서 이착륙이 까다로운 곳인데요. 특히 고산지대 인근의 포카라는 지난해 5월에도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검찰이 다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군요. 네, 검찰이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7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배임,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고요. 피의자 신분입니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시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 다시 소환 통보가 갔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여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도 흘린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격앙됐는데요. 이 설 밥상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와 무능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쇼라거나 조포식 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 드라마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토착비리 수사라며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밖에 정치권 소식 만나볼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권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친윤이냐 아니냐를 놓고 벌이는 갈등인데요. 네. 최근 대통령실 및 친윤계 인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40조 원 투자 유치 소식에 극찬을 쏟아내면서 가슴이 벅차오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본인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윤계 의원들은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고 있다라며 핍박받는 이미지로 차기 대권을 노린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최근 발표한 노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신을 저격한 래퍼 이 플리키뱅의 노래를 맞받아친 노래인데 이 플리키뱅은 노엘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경찰관 폭행 등을 노래를 통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엘이 이를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날 건드리면 바로 지하실이라는 가사를 넣었는데요. 아버지의 권력을 과시하고 과거 군부 독재 피해자들을 경시했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법원이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강제동원,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서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됐고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강제동원의 배상금을 일본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일본의 해당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이 대신 내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일본이 아무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본은 긍정적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가 통한다라고 주변에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관계당국, 외교당국 등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노력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고 기업의 사죄나 이 기금 납부를 놓고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크다라고 하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기존의 사과가 담긴 담화나 선언을 계승한 정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주 강원도에서 육군 2등병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직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지난주 강원도 태백의 육군모 부대에서 20살 고 최민서 이병이 훈련을 받다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이 본격적인 혹한기 훈련 직전에 이 추위 적응을 위해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훈련을 받았는데 다음날 아침 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최민서 일병의 사망 원인은 추위로 인한 동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데에는 적어도 2, 3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최민서 이병이 코로나 격리가 해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군은 이 부대장이 최민서 입양에게 훈련 참가가 가능한지 물었고, 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참가시켰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유족 측은 최민서 입양이 훈련에 앞서서 본인이 이등병이라서 이 훈련을 쉬고 싶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국방부는 격리 해제 장병에 대해 충분한 회복 여건을 보장하고 문제가 식별되면 모든 조치를 시행하라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만 결국 지휘관 재량에 막혀진 터여서 이 관리가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민서 입영은 어제 순직 판정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 일병으로 추서가 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빌라왕 김씨 사건의 공범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의 배우로 추정되는 인물이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김모 씨의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 분양 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입건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임대인 등 이 공범 5명을 확인해서 입건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시작한 이후 이들을 포함해 모두 119건을 적발하고 533명을 수사 중입니다. 40건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109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에 26명을 구속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부터 의무화가 됐는데요. 네. 이 빌라왕 김모 씨의 경우에도 보증보험 미가입이 71건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만 이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2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한 연장 갱신 또는 증액 갱신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일당 재판에 넘겨졌군요. 네, 이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이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이 반도체 기판을 세척하고 건조하는 장비의 도면을 이 중국의 12규모의 반도체 장비 업체에 넘겼는데요. 이 기술은 미세한 불순물까지 제거하면서도 반도체 기판을 덜 손상시키는 신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됐고요. 이 수출을 하려면 정부의 승인까지 필요합니다. 이 세메스가 350억 원을 들여서 10년 넘게 개발한 핵심 기술인데요. 네. 이 개발이 되자마자 중국 기업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이 6년여 전 이 세메스를 퇴사한 전직 직원 남모 씨로 알려졌는데요. 이 남 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38억 원을 약속하고 도면을 빼냈고 이를 브로커를 통해 중국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직 직원은 이 추가 기술 유출과 함께 그 대가로 240억 원을 약속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직 직원과 그의 동업자 또 도면을 빼돌린 협력업체 대표와 중국 업체에 넘겨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한국인 이민자들의 애환을 그린 한국 드라마 파친코 미국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애플 TV 플러스 드라마 파친코가 이 미국 크리티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이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받았습니다. 파친코는 함께 후보에 오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 1899, 여총리 빌기트 등 이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요. 이로써 한국계 드라마는 지난해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2년 연속 이 크리틱스 초이스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2021년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인 미나리까지 포함하면 한국 관련 작품은 3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크리틱스 초이스는 이 미국 캐나다의 방송 영화 비평가 600여 명으로 구성된 협회의 주관 행사로 1996년부터 매년 개최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파친코는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 제1조선인 4대에 걸친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해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했나요? 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기밀 문서들을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 미국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기밀 문서 수백 건이 발견됐을 때 이를 두고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된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발견 즉시 반납을 했고 이 문서의 수량도 20여 건에 불과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서 이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이 동시에 기밀 문서 유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이 미국 정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하원을 장악한 미국 공화당은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에 나섰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일단 특검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맞섰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144명입니다. 일요일과 비교하면 18,0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5,000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0월 24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은 수이기도 합니다. 이 재원 중에 위중증 환자는 510명인데요. 어제 400명대로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35명이었습니다. 한편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이 최근 유행세에 대해서 이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했고요. 실내 마스크 해제가 멀지 않았다라면서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심한 밤 사이에 입는 엄청난 재해, 한파입니다. 10월에서 4월 사이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할 때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한파가 예상되면 무엇보다 고인물 제거, 가배수로를 설치해 노면 결빙을 방지합니다. 가정에선 수도 계량기가 동파하지 않도록 솜이나 천으로 싸고 물을 약간 틀어놓습니다. 상하수도, 통신 케이블 등 노출된 시설물도 방안 조치합니다. 농촌의 비린하우스나 축사를 보온하고 산업 현장에선 일일 평균 4도 이하일 땐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며 용접 시 결빙 부위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눈이 내리면 모래나 염화칼슘 등 제설장비를 갖추고 초기 제설에 성공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겨울철 재해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용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날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이번 주와 지난주 날씨가 완전 다르네요. 네, 완전히 추워졌죠. 네. 네. 요즘은 이제 소환이 더 춥다는데 요즘은 이제 대안이 더 추워진 네. 대안의 승리입니다. 대안. 아재 네. 개그. 네, 날씨 때문에 이제 땅이 좀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네.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동 지방에 눈이 많이 왔는데 보통 이제 습기를 많이 먹으면 눈일 경우에 이제 하우스가 무너지거든요. 눈이 무겁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그 좀 변두리 그 하우스 처마 위에 것만 이렇게 치워주면 네. 자연히 이제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오니까 네네. 그런 작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좀 그 시설물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 많이 내린 지역은 하우스 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새해가 되면 농사 짓는 분들 다음에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풍년에 대한 조상들의 바람이 깃든 용가리 현상이 있다고. 용가리 현상이 뭡니까? 네. 용가리? 네. 해마다 그 설날을 앞두고 동짓날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연못의 수면이 얼어붙는데요. 이때 이제 얼음 모양이 쟁기로 밭을 갈아놓은 것처럼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 불어서 파도 모양이 얼어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현상인데요. 네. 이걸 또 용가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용가리. 네. 이게 이제 동국세시기에 나오는데요. 충청도 홍주 지금으로 치면 이제 당진 합덕지라고 하는 곳에 네. 매년 겨울이 되면 얼음 모양이 용이 땅을 갈아놓은 것 같이 되는 모양이 이제 생기는데요. 이 방향이 남북으로 나오면 이듬해 풍년이 오고 그다음에 동서 방향이면 흉년,
그리고 방향 없이 어지러우면 이제 평년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지난 동지쯤엔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네. 아쉽게도 지금 그 합덕지라고 하는 저수지는 네. 지금 논으로 개간이 되어서 얼어붙은 모양을 좀 볼 수 없게 됐죠. 네. 아무튼 좀 예나 지금이나 농부들은 저마다 이 동짓날에 저마다의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청취자 문자 가운데 그 매실나무 정지 작업을 비롯해서 월동 해충을 어떻게 방지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먼저 전지와 정지 작업 같은 겁니까? 네, 같은 의미인데요. 전지는 그 식물의 겉모양을 이제 고르게 해서 또 웃자람도 막고 네. 그리고 과실나무의 이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격가지라든지 이런 나무 가지들을 정리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청취자 질문과 관련된 답변을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네. 과수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나무들이 이제 물을 올리기 시작하는 2월이 되기 전에 가지를 잘라줘서 가지를 원하는 모양으로 정리하는 이런 전지 또는 이제 정지 작업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무의 성장을 좀 바르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결실을 좋게 하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관상용으로 심은 나무는 나무 고유의 이제 모양, 그 수영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내기 위해 이루어지지만 과수는 모든 가지가 고루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열매가 열렸을 때 과일이 다른 가지에 이렇게 닿아서 바람이 불거나 할 때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애써 키운 나무잖아요. 네. 나무까지 자를 때 좀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괜히 잘났나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전지 작업을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차마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나무마다 전지 작업하는 방법이 다르죠? 네. 보통 이런 정지 작업은 과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방법을 따로 배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 나무는 보통 가지의 절반 정도를 잘라내거든요. 와. 네, 아주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러네요. 사과나 배나무는 또 20% 정도를 잘라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직으로 자라는 작년에 자란 1년생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보통 이제 도장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나뭇가지의 등에서 하늘을 향해 자라는 가지이기 때문에 세력이 왕성해서 잎을 많이 내고 결실을 맺을 때 다른 가지에 그늘을 두르기 때문에 이런 도장지를 1차적으로 잘라줍니다. 잘라낼 때는 파내듯이 바짝 잘라줘야 합니다. 흔적을 남기면 그 주변에서 많은 또 새로운 가지들이 발생합니다. 그 가지를 바짝 자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요? 네, 이 작업이 끝나면 다음은 오래된 가지들 가운데서 나무 중심 방향으로 자라는 가지, 안쪽을 향해서 자라는 가지들을 내향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이제 잘라줍니다. 이것은 이제 1년생 도장지를 자르는 방식과 유사하게 바짝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의 모양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작업이 까다롭네요. 네. 처음 할 때는 그런데요.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세력이 약한 가지를 잘라줘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래쪽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향하는 가지 중에서 너무 가늘어서 힘을 못 쓰는 가지. 그다음에 5년생, 4년생, 3년생, 2년생, 1년생이 이렇게 가지가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뻗어가지 않고 심하게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갑자기 가늘어진 가지. 그리고 또 나무 껍질이 심하게 갈라진 가지. 정상적인 가지면 수피가 매끈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심하게 갈라진 가지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교차돼서 바람이 불 때 닿을 것 같은 가지들은 잘라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까다로워요. 네, 아주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을 이제 짧은 가지를 흔히 이제 단과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가지 중에서 작년에 결실이 되어 죽은 가지는 좀 잘라내고요. 새로 열매 맺을 단가지도 적절한 숫자만큼 솎아주고 또 위치가 나무 가지의 등이나 또는 이제 밑에 있지 않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은 좀 잘라주고 주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가지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겠는데요. 네. 네,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어려우면 가장 먼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있는 전지전정이 아주 잘 돼 있는 과수원을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방법도 따라하거나, 있고요. 아니면 그 과수원 농부로부터 좀 한 차례, 두 차례 정도를 이렇게 배우시는 게 좋긴 합니다.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잘라낸 가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잘게 부숴서 좀 그 과수나무 주변에 묻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거름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게 부수는 작업이 쉽지 않은데 네네. 지역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산림 관련 기관에 기초지자체마다 이런 기관에 연락하면 파쇄기를 빌려줍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낙엽이라든지 전지전정한 가지를 깨끗하게 땅에 묻어주는 것만으로도 그해 병해충 방제 50%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월동해충 방제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월동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도 이렇게 별도로 하려면 먼저 나무줄기에 거친 나무 껍질을 긁어주는 박피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박피기라고 해서 이렇게 긁어내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장비가 있는데 네. 그걸로 이제 거친 나무 껍질 사이에 이제 병해충이 월동할 수 있어서 약재를 살포하거나 할 때 그 속까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박피 작업을 잘 한 이후에 기계유제나 황토유황 오일과 같은 방제약을 뿌려주면 월동해충이나 알들에게 피막을 형성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침투해서 방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3524번님, 초보 농부인데요. 올해는 텃밭에 감자를 심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당장은 3월 말 4월 초쯤에 이렇게 감자를 심게 되는데요. 네. 씨감자를 미리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씨감자거든요. 네. 예, 그 대관령 그 고령지 감자연구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씨감자를 많이 생산하는데 네. 예, 집에서 먹던 감자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수확량이 많고요. 그리고 감자는 거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거름을 미리 좀 준비하시면 감자 농사에 좀 준비가 끝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831번님. 관장님, 이웃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네. 이웃에서 쌀을 도정하고 남은 완결을 주셨는데 양이 제법 많습니다. 텃밭 위에 두껍게 덮어주면 될까요? 지금은 이제 얼어 있는 상태에서 완결을 덮어주면 오히려 보온 효과보다는 bon행 효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좀 두셨다가 나중에 좀 퇴비 용도로 쓰시든지 아니면 이제 작물이 심어진 이후에 이렇게 덮어서 풀을 방지하는 그런 멀칭 재료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755번님, 손녀가 방학이라 놀러 왔는데 실내에서 딸기를 키우고 싶어 하네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도해 볼 만할까요? 네, 시도해 볼 만합니다. 베란다는 좀 약간 추우니까요. 아무래도 실내 안쪽에 좀 들여놔서 심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꽃을 이렇게 어루만져 줘서 인공 수분을 시켜줘야 수분을 됩니다. 시켜줘야 되고 네. 네. 벌이 집에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수분을 좀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텃밭 가이드 지금까지 수원시 핫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아서요. 주말에 내린 눈이 도로 살얼음으로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